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수사팀이 어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한 가운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 1부 이윤우의 뉴스펀치 1, 2, 3 그리고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소희 씨. 네, 오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 탓인지 평소 주말과 비교해 고속도로 상황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충청권으로 향하는 길은 답답합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 남한성 분기점부터 북진천까지 10km대로 길게 막혀서 소요 시간 35분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도 진천 일대에서 총 11km가량 밀렸다가 이후 오창과 청주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각각 3km 안팎씩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을 시작으로 한 번에 9km 구간 가장 힘겹고요. 더 가서는 청주 지역인 옥산 부근에서도 짧게 주춤합니다. 충청권 안쪽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7km 구간 가장 어렵습니다. 한편 10번 남해선 부산 방향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4km 구간 속도 많이 떨어지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정오를 기점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이번 주 뜨거웠던 통일교 관련 정치권 의혹인데요.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입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이죠. 이제 사의 표명했고 바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국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현직 장관의 사퇴입니다. 지난 8월 통일교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여야 정치인이 모두 5명인데요. 전재수 해수부 전 장관이 현금 4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그리고 임종석 민주당 전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3천에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됐지만 이들은 금품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 진술에서 청탁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의혹이 더 커진 겁니다.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2018년 9월쯤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접근했다는 의혹인데요. 통일교는 2018년 외에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과 접촉했다, 이런 단독 보도들도 여러 언론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전재수 전 장관 측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의혹이 제기됐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과 한 차례 만났지만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죠? 네, 이제 특검이 경찰의 사건을 이첩을 하면서 이제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곧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바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거론됐던 정치인 5명 있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우선 3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동영 장관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따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갑작스레 이제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뭐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 전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찰에서는 우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이번 달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보여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정치자금 공소시효가 7년인데 윤 본부장 진술대로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게 2018년이라면 이제 늦어도 올해가 끝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건 뇌물 혐의인데 뭐 경찰에서 뇌물 혐의를 통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넉 달 동안 사건 묵힌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에 통일교 측의 진술을 받아내고도 왜 그냥 묵혔느냐, 수사하지 않았느냐, 뭐 이관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측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정치권 유착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게 이제 지난 8월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특검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놓고 왜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파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금품 수수에 대한 진술도 나왔는데 이제 여권 인사라서 수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반면에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통일교 관련 수사를 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에 대한 좀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올해 있었는데 예. 뭐 이에 대해서 왜 그러면 국민의힘만 이렇게 수사를 하고 민주당 인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 측은 뭐라고 그랬죠?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공개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반박을 했어요.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언급한 정치인이 우선 여야 정치인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가린 편파 수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제 현재 김건희 특검은 기존 수사 범위 외에 이제 인지 수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만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특검 반론처럼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올해 이제 끝날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빨리 이제 당시에 8월에 사건을 이첩하면 됐지. 경찰 쪽에. 네, 경찰이 이첩하면 됐지. 왜 4개월 동안 이첩하지 않고 좀 묵혔냐. 이 부분이 좀 두 번째 비판 지점인데 그렇죠. 이제 특검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달을 보내면서 사실상 이 정치자금법 수사 시기를 놓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이 정치인 연루 의혹에 사건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이 사건 번호 부여 시기도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검이 어떤 편파 수사, 뭐 지연 수사 이런 비판을 당장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비판뿐이 아니라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팀을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결국 이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 쉬쉬했다. 또 특검 내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 설명으로는 특검 내부에서도 해당 의혹을 좀 수사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상부에서 묵살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 하명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에 나섰는데요. 경찰에서 우선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서 앞으로도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 통일교와 당내 인사들 간의 연이은 의혹 제기가 되면서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어떤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당 차원의 자체 조사가 있겠냐 이런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우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등 공식 절차는 밟지 않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 역시 당 차원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우선 개인 해명 차원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좀 거론되던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교 관련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지방선거 6달 앞두고 있는데 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선 통일교 관련 의혹을 어떻게든 이 정권 게이트라고 이제 칭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여당 인사들이 지금 꽤 많은 상황이고 이제 뭐 내각에서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 비롯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까지 거론되면서 이제 경질을 요구하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3특검 외에 예. 이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당장 다음 주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 법안 공동 발의하는 방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다만 이런 특검 법안 뭐 추가로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펀치는 뭡니까? 네, 마지막은 이제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입니다. 또 공사장 붕괴 사고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연말에 끊이지 않네요. 맞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쯤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광주 서구의 대표 도서관 건립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요. 오늘로 벌써 이제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작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실종자 4명 중 3명이 구조됐는데 3분 다 사망하신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한 분은 이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인데요.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이제 중장비 등을 투입해서 계속 수색 작업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연천과 포천, 철원, 강원 북부 산지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경북, 전북, 동부, 제주 산지 등 그 밖의 곳곳으로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도 무거운 눈이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눈의 총량도 대부분 지역 2에서 10cm 안팎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주의해 주시고요. 눈으로 인한 피해 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 어렵고 이렇게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최대 10cm 내외 폭설 예보되는 가운데 내일도 역시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눈 예보 없는 지역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추워져서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등 1에서 1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파 수준의 추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년 정도로 춥고 바람도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강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간다는 것 감안해 주시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는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말은 눈 예보가 있어서 평소 주말보다는 정체가 덜하겠는데요. 오전 동안 정체는 심하지 않았지만 돌발 구간과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늘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7원 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는 먼저 북창원 일대로 정체되고 창원 1터널 출구부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밀양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금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 토평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초이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연말 기획 2025 이슈 빅 4. 2025년 한 해를 이슈 빅4로 정리하는 연말 기획 이슈 빅4.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광복 80년과 고려인입니다. 2025년이 광복 80주년이죠. 참 뜻깊은 해예요. 그리고 광복 80년에 이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을 다시 생각하자 이런 취지로 지난 8월 9일과 8월 10일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드린 바 있죠.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고려인 일부의 시작 부분 함께 들어보시죠. 광복 80년 기획 고려인 제1부 100년 나그네 고려인. 고려인이 한국을 떠난 지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아서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한산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합니다.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사세 최예진. 지금 그녀는 국내의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는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그녀는 어떻게 고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광복 80주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1937년 8월 21일) 다음과 같은 강제 이주 명령서가 연해주 한인들에게 내려진다. 강제 이주 명령서. 하나, 극동 국경지역의 모든 한인들을 이주시킬 것을 극동지역 전소연방 공산당과 극동지역 내무인민위원회에 제안한다. 하나, 즉각 이주에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에 완료한다. 네, 당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 또 도움 말씀도 주셨던 두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이 다큐멘터리 시작하면서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예진 이사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서를 프로그램에 소개하도록 도와주신 수원대학교의 박환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최예진 이사장님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셨고, 네, 맞습니다. 고려인 4세이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한국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딱 한 번도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일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라면서 제가 어딘가 뿌리가 이렇게 한반도에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 네. 네. 하지만 어려서는 한국말 못 하셨잖아요. 네, 맞는데요. 어려서는 한국말 하나도 못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잘못보다는 그때는 서러운 시대 때는 그 소민족들이 아예 우리 언어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못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극동지방에 있던 한인들이 100년 전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뿌리 내리고 뭐 자식 낳고 키우고 하는 거 그 현지에 젖어드느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웠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뭐 명절은 세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물론 언어를 우리가 이렇지만은 근데 사실은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까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분습이나 그런 걸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죠. 네. 네. 자, 우리 박환 교수님, 네. 저희 이제 고려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고려인을 다시 생각하는 이 특집 기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광복 80주년은 저희가 이제 그 광복을 맞은 것이 그 국내외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 동포들의 어떤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 고려인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른 지역이라든가 뭐 동포들에 비해서 그 좀 잘 안 알려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잊혀진 부분이 좀 맞아요.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그 광복 80주년에 뭐 좀 전 세계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인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조금 아까 이제 강제 이주 명령서가 소개됐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서가 이제 처음 소개된 거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 학계에서는 우리 고려인들이 일본의 어떤 그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스탈린의 그런 명령서에 따르면 그런 어떤 스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는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견해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과정에 관한 어떤 명령서는 이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스파이라는 우려움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안보적인 측면과 안보? 관련, 국방이라는 측면에서는 1932년에 만주에 이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만들어지고 예. 그 만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국방적 안보적 시각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이 연해주라는 지역이 조금 이제 그 좀 춥고 또 메마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좀 어쨌든 겨울엔 춥지만 날씨도 그렇고 또 농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또 이로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강제 이주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해주 지역에 몇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저희가 한 18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우리 고려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약 18만 명 정도가 이제 강제 이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됐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전역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주된 곳은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처음으로 이주된 곳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우스도베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참 뭐 뿌리 내리고 살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기차에 실려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곳곳에 허허벌판에 그냥 막 흩뿌려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네, 맞는데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자랐죠. 어려서부터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듣지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조금 커서 학생 때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세요. 할머니 30년생이신데 살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 37년도에 7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렇게 30년생이신데 그 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에다가 벌어줬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배고팠다는 생각이 밖에 배고팠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언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 뭐 집도 없고 그 완전히 볼판에다가 이렇게 버려줘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계셔서 그거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 4세까지 지금 살아 있고 있습니다. 네.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고려인의 후손은 모두 몇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50만 명 50만 정도 명. 이렇게 주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카자흐스탄은 한 11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한 15만 명으로 지금 그렇게 예. 되는데요. 네. 또 합해서 극동자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에 한 50만의 고려인. 네, 맞습니다. 대체로 고려인은 고려인끼리 결혼하고 그런다면서요?
아쉽게도 요즘은 이렇게 현지인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고려인끼리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여러 가지는 사실 역사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혼인을 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거 여러 방법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다문화 결혼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그래도 민족끼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 현지에 잘 정착해서 현지인들보다 남부럽지 않게들 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민족의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DNA.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집. 네, 고집이 너무 이렇게 세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남보다는 더 일하고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야 그래서 좀 더 잘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려인들 사실 거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130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130개 소수민족 중에서 고려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교육 관련해서 3위 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 유대인 다음에 우리 고려인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경제 그다음에 정치 등등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네. 고려인들이 뭐 괜찮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일부의 중간 부분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죠.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우슈토베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다. 2014년에 완공된 이 도로는 총 길이 1000km로 카자흐스탄 북쪽 알타이 산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목적지 우슈토베까지는 약 300km, 자동차로 4시간 넘게 걸린다. 김상욱 알마티 고려문화원장과 최영 프로듀서가 이 고속도로를 달린다. 저게 천산산맥입니다. 동서로 한 2000km 정도 되는 정말 큰 산줄기죠. 저기 한여름에도 저기가 눈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해발 한 4,000, 5,000 되면요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 물줄기가 그 중에 한 줄기가 요렇게 1, 2강. 바로 88년 전 1937년 강제 이주 첫 열차가 도착했던 우슈토베 역이 있다. 여기가 우슈토베 역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최초 정착지인 바로 우슈토베고 저쪽으로 오면 시베리아입니다.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오다가 노브시비리스크에서 갈라져가지고 이 남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길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1937년 9월 말에 첫 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초순까지 고려인들 17만 5천 명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집단을 가장 멀리 보낸 사례가 바로 우리 고려인의 강제 이주입니다. 우슈토베 역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니 맑은 물이 한가득 차서 흐르는 수로들을 만나게 된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허허벌판을 기름진 눈으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 생명의 젖줄, 기적의 물줄기가 아니었던가. 드넓은 벌판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수로가 이어져 있다. 다시 박환 교수다. 연해주에서 오시면서 이분들이 몰래 벽시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지역은요 하나의 땅이 소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바다였던 지역이라서 소금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인들이 일일이 다 씻어내고 그 염기를 소금기를 빼고 카자흐스탄을 시발로 해서 벽지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담당 PD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현장 취재했고요. 제가 나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박환 교수님 목소리도 들려요. 네, 제가 저도 이제 우슈토베를 여러 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찍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92년 1월달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이제 소금 땅이라든가 또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또 있어서 제가 여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가 첫 정착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거기였을까요? 글쎄요, 모르죠, 그건 정말. 네,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스탈린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 소비에트 당국에서
예, 그쪽 지역이 이제 또 그 한인들이 또 거주하기가 나름대로는 또 적절하다고 또 평가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논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광활한 평야 지역으로 주로 평야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거기 가기 전에는 거기는 논농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목 생활도 많이 하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화 쪽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금 땅을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 거기에 이제 또 수로를 내고 또 벼농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밭농사하고 달리 벼농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이 꼭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크지로르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그 노동 영웅들이 또 벼농사를 근간으로 해서 많이 또 출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곡창지대로 변모시킨 거예요. 어찌 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7월 달에 다녀왔는데 그 바시도베, 우스도베 쪽에서 이렇게 그 언덕 배지에서 이렇게 보면 광활한 어떤 그 벼농사가 있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다 벼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주로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고려인의 논농사 기술들을 카자흐 사람들이 배워서 그러니까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논농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혜진 이사장도 우슈토베 출신이 아니죠? 저 아닌데요. 저 알마티 출신인데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슈토베 출신이시고요. 왜냐하면 그 전착하실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슈토베에 그렇게 전착을 그때 처음으로 도착을 하셔가지고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그 할머니 그때 어려서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 부모님께서는 그때는 그 연해주에서 가져오신 씨앗이 있어요. 그 잣옥수수 씨앗이요. 옥수수. 네, 잣옥수수 씨앗인데 그것도 잣옥수수는 연해주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가져온 씨앗인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렇게 간직하셔가지고 그래서 씨앗이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씨앗을 계속 이렇게 심으면서 네, 그래서 잣옥수는 계속 그렇게 심으셨어요.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갔다가 연해주에서 강제로 끌려가면서도 옥수수 씨하고 벽씨는 다 가져가셔가지고. 불모지였던 그냥 이제 축산업 하던 그 지역을 곡창지대로 변모시킨 그런 고려인의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인 분들이 현지에 뿌리 내리고 또 현지의 다른 소수민족보다 좀 앞서 나가고 이러다가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이러면서 고려인 분들이 이제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또 오고 계신데 8월 10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2부의 중간 부분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고려인 마을을 떠나 취재진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왔다. 여기 제천 취재에는 고려인 4세 최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이 안내했다. 제가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고려인 4세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신문방송과를 졸업을 했고 장기간은 카자흐스탄 공영방송사에서 기자, 그다음에 아나운서 그리고 BG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적은 제가 한국 국적입니다. 올해 54세인 그녀는 제천시 김창규 시장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다. 최예진이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에 다닐 때 김창규 시장은 그곳 영사였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고려인 모시기에 관심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시장님 또 이렇게 요즘은 그 제천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려인들 여기 제천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만난 분들이 우리 상공회의소 그 기업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산업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투자 유치도 엄청나게 될 거고 자기네들 공장도 100%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결 과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고민했나
그런데 고려인 네, 생각이 들으신 딱 대로 당시 연결이 되는 다큐멘터리 1부는 카자흐스탄 해외 취재였고 2부는 뭐 전라남도 광주, 충청북도 제천의 고려인 마을 취재였는데 최혜진 이사장 조금 아까도 이 다큐멘터리에 소개됐습니다만은 제천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죠? 아, 네. 제천시하고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천시 시장님하고 제가 사실 안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게요. 30년 넘게 그때 시장님께서 외교 쪽에 그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계셨을 때는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네. 카자흐스탄 근무를 네네, 하셨군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요. 그래서 사실 제천시는 처음 시작 이렇게 특화 비자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그거 참여를 해서 네. 협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그 제천시는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특별하고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정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예. 고려인들한테 특별한 이렇게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국내에 전라남도 광주를 비롯해서 20곳이 넘는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제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고려인들을 이주시키고 취업시키고 지원하고 이렇다는 점에서 특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뭐 흔히들 이 전라남도 광주라든가 또는 뭐 경기도 안산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예. 제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관심을 아주 많이 갖는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현재 지금 한국에 와 계신 고려인들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12만? 네, 12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50만 명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근데 한국에 12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게 4분의 1 이미 그러니까요. 다시 조국을 찾아왔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네. 네. 오셔서는 대부분 산업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네, 그죠? 안타깝게도요. 네. 한국말들을 열심히 배우고 계신 거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아픔이죠. 네, 고려인들이 그 중국 동포들 비하면 언어 장벽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이렇게 이겨내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분들은 연변 지역에서 계속 한국말을 조선어를 썼으니까 그런데 고려인 분들은 불행히도 그렇게 다들 모여 계시지 못하고 좀 뿔뿔이 흩어 있다 보니까 언어 장벽이 일단 제 1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인력 외에 조금 더 고급 직장으로 진출하려는데도 역시 언어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한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2부 다큐멘터리 끝부분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듣고 마무리 갑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 끝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난타의 함성 소리와 함께 고려인 4세들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자.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열심히 펴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발음이요. 선생님들 우리 잘 가르쳐 주시고 따뜻한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사람, 고려인 사람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어려운 점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학교가 더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착하고 좋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광복 80주년 기획 고려인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목소리들은 어찌 보면 고려인 4세 넘어 이제 5세 청소년들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들어본 셈인데 그나저나 우리 박환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 전공인데요. 만주라든가 러시아 지역, 특히 이제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0년에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의 연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운동사 국내를 통틀어서 러시아 지역이 가장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잊혀진 그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밝혀진 지역을 그렇죠. 제가 좀 연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려인 분들이 중앙아시아에 그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런 독립운동의 후손들도 가 계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37년에 강제 이주 당하셔서 네. 거기에 가신 분도 있지만 또 후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역사를 제대로 좀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독립운동가를 직접 만나고 후손들을 만나서 예. 구술 작업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잊혀진 독립운동사를 제가 좀 복원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거기서 돌아가시게 됐고. 네,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위해를 우리가 모셔왔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그 적절한.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100년 동안의 역사 우리가 다들 잊고 있고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역사를 다시 되새겨 보면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독립도 또한 한편에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신 그분들 가운데 무려 10만이 훌쩍 넘는 분들이 이미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 네. 앞으로 계속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최혜진 이사장님, 앞으로 우리 고려인들과 한국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단은 항상 여기 올 때는 사람들이 전체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전체선이란 게 사실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 뿌리의 기억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억을 잊는다. 네, 그래서 예. 저도 어떻게 그 고린 사세보다는 제가 또 이렇게 그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에 들어온 고린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일단 이해와 그다음에 기회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고려인들이 준비와 책임 그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그냥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같은 그때는 한국인으로 이제 어울려 살아야죠. 그냥 이주민이 아닌 네. 그냥 같은 미래를 앞으로 미래를 같이 만드는 그런 게 내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2025 연말기획 이슈 빅4 오늘 두 번째 광복 80년 고려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원대학교 박환 명예교수 그리고 최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세 번째 이슈 빅4의 그 세 번째 이슈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들으시고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